1943년 6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아빠가 써준 생일 축시는 너무나 근사해서 내게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빼기겠어. 독일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언니가 번역해줬어. 언니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건데 얼마나 잘 옮겼는지는 내가 직접 판단해봐. 늘 그랬듯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한 뒤 다음과 같은 시가 이어졌단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어리지만 더 이상 어리지 않은 너는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을 거야. 곤혹스럽게도. 누구나 조금씩 너를 가르치려 드니까. 우린 경험했으니까 내 말대로 하렴. 우린 그런 일은 벌써 수없이 겪었으므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지. 그래. 언제나 늘 그런 식이지. 자신의 실수는 대수롭지 않고 남의 실수만 더 크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자주 꾸지람과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 중에는 오히려 내게 방해가 되는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네 말이 옳다고 해줄 수는 없단다. 사람은 살면서 양보도 해야 하는 법. 그리고 평화를 위해 어떤 말은 쓴 약처럼 삼켜버려야 하지. 지난 한 해 동안 너는 아주 유익한 일을 많이 했고 공부와 일, 그리고 많은 독서를 통해 결코 지루하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 이제 옷에 대해 말하자면 너는 묻곤 하지. 나보고 도대체 뭘 입으라는 거야. 내 원피스, 내 치마, 모든 것이 너무 짧고 내 셔츠는 걸치다 만 것 같아.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란다. 그래, 10cm나 키가 자랐으니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음식 부분은 언니가 운을 맞춰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예 뺐어. 생일 축시치고는 아주 근사하지 않니? 이번 생일에는 멋진 선물을 받으며 뜻밖의 호강을 누렸어. 특히 내가 좋아하는 테마, 즉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다룬 두꺼운 책을 선물 받아서 무척 기뻤어. 과자 같은 게 없다고 불평할 수도 없었어. 모두들 각자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것을 꺼내왔으니까. 은신처의 막내로서 나는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았어. 너의 안내가. 19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별로 재미도 없는 수다를 떨면 내가 지루해하지 않을까. 또 넌 이렇게 자주 편지를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하게만 소개할게. 보스코일 아저씨는 위궤양 수술을 받으려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래. 의사들은 아저씨를 수술대에 눕히고 위장을 여는 순간 아저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 있대. 그래서 의사들은 그냥 절개한 부분을 다시 꿰매 다음 3주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아저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런데 그들은 그 불쌍한 아저씨에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알려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어. 일을 할 수 없는 아저씨는 8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집에 가만히 앉아 다가오는 죽음만 생각하고 있단다. 너무 안 됐어.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 죽겠어. 그렇지만 않으면 아저씨가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자주 병문안을 갈 수 있을 텐데. 사람 좋은 보스코일 아저씨가 창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전해줄 수 없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져. 다음 달이면 우리 라디오를 나치에게 넘겨야 해. 대형 필립스 라디오를 내주는 대신
클레이만 아저씨가 불법으로 가지고 있던 소형 라디오를 들고 오기로 했어. 그렇게 멋진 라디오를 내줘야 하다니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고의로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뭐. 소형 라디오를 가져오면 당연히 위층에 놔둘 거야. 불법 유태인과 불법적인 돈에 불법 라디오까지 아주 잘 어울리네. 모두들 같은 라디오라도 어떻게든 좋은 라디오 대신 고물 라디오를 내주려고 해.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라디오가 매번 힘을 내, 곧 좋은 시절이 올 거야 하는 기적의 목소리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준단다. 너의 안내가. 19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에게 괄호 열고 오랜 고심 끝에 괄호 닫고 속기 수업은 일단 쉬기로 했어. 첫째는 다른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내 눈 때문이야. 불행하게도 근시가 심해져서 안경을 써야 한단다. 괄호 열고 아휴 안경을 쓰면 난 꼭 부엉이 같을 거야. 괄호 닫고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난 숨어 지내는 처지잖아. 어제는 모두들 안내의 눈이라는 주제로 하루 종일 입씨름을 벌였어. 엄마가 클레이만 부인에게 부탁해 나를 데리고 안과 의사에게 다녀오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괄호 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괄호 닫고 나는 잠시 현기증이 났어. 길거리로 나가다니 상상해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아서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어. 미프 아주머니가 직접 나를 데리고 안과에 가겠다고 했지만 모든 문제와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따져봤어. 나는 이미 옷장에서 회색 외투를 꺼내왔으나 외투는 여동생 것처럼 작아서 억지로 껴입으려니 솔기가 터졌고 단추도 안 채워지지 뭐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어. 그러나 그새 영국군이 시실리 섬에 상륙하여 아버지의 생각이 곧 전쟁이 끝난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어. 베프는 언니와 내게 사무실 일을 많이 맡기는데 우리 둘 다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베프에게도 도움이 돼서 좋아. 우편물을 정리하고 판매 대장을 기록하는 것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단다. 미프 아주머니는 마치 집 나르는 당나귀처럼 열심히 물건을 나르고 있어. 거의 매일같이 그녀는 채소를 커다란 쇼핑백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온단다.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5권씩 빌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려. 보통 사람들은 갇혀 지내는 사람에게 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를 거야. 독서와 공부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낙이거든. 너의 안내가.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최고의 책상. 어제 오후 나는 아빠의 허락을 받고 두세 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내가 책상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마음이 있는지 괄호 열고 아주 정중하게 괄호 닫고 물어보았어. 두세 씨가 낮잠을 자는 2시 반부터 4시까지만 나는 책상 앞에 앉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책상은 물론 내 방까지 쓸 수 없거든.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는 오후에 너무 번잡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게다가 오후에는 아빠도 책상에 앉아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곤 해. 내가 제시한 이유는 타당한 것이고 단지 예의상 그에게 의향을 물어본 거야. 그런데 그 교양 있는 두세 씨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니? 안 돼. 딱 잘라 그냥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흥분해서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마구 퍼부어대는 거야. 나도 일을 해야 하거든. 오후에 일을 못하면 할 시간이 없어. 일을 끝마치지 않으면 괜히 시작한 게 되고 말아. 더구나 너는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 신하가 무슨 공부라는 거야? 뜨개질과 독서도 공부가 아니지. 앞으로도 책상은 내가 쓸 거야. 나는 이렇게 대꾸했어. 두셀씨, 저도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해요. 오후에는 다른 방에서도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제발 제 부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욕당한 채 돌아섰고 그 교양 있는 박사가 앞에 없는 것처럼 무시했어. 분노한 나는 두셀은 너무나 무례했고 괄호 열고 사실이 그래 괄호 닫고 나는 아주 친절했다고 생각해. 저녁에 아빠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충 설명해 줬지만 내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게 낫겠다고 타일렀어. 그 충고를 무시한 채 나는 저녁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아빠가 옆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지.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 두셀씨, 신중한 게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상냥한 미소를 띠며 두셀이 말했어. 나는 언제라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러나 두셀은 계속 내 말을 가로막았어. 두셀 씨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방이 우리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고 약속했어요.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두셀 씨가 오전 내내 그리고 제가 오후 내내 방을 차지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자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일주일에 2번 오후에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자 두셀은 누가 바늘로 찌르기라도 한 것처럼 펄쩍 뛰었어. 권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계제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그동안 나더러 어디에 있으란 말이냐? 단단 씨에게 다락방에 내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도 조용히 일할 수가 없어. 누구든 너와는 늘 다투기만 한다니까. 마고트가 부탁을 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만 너는... 그리고 다시 신화와 뜨개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나는 다시 한번 모욕을 당했어. 그래도 아무 내색 않고 두셀 씨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하지만 너와는 대화가 안 돼. 너는 못 말리는 이기주의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 안 봐도 뻔해. 너 같은 아이는 생전 처음이야. 하지만 결국은 나도 네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안 그러면 훗날 두셀 씨가 책상을 양보하지 않아서 안네 프랑크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될 테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퍼붓는 말을 내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 한순간 생각했지. 주둥이를 한 대 쳐서 2번 다시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하지만 금방 스스로를 타일렀어. 진정해. 흥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드디어 두셀은 할 말을 다하고 분노와 승리의 기쁨을 동시에 담은 표정으로 외투에 먹을 것을 잔뜩 담아 방을 나갔단다. 나는 아빠에게 가서 아빠가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이야기했어. 아빠는 저녁에 두셀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3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어. 우선 내가 책상을 쓰는 문제를 놓고 대화가 오갔어. 아빠는 두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이미 한 번 말한 적이 있고 그때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아빠가 두셀씨 편을 들었던 것을 상기시켰으나 그때부터 두셀은 내게 양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두셀은 내가 마치 그를 친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 든다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직접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박했어.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빠는 내가 이기주의자라는 것과 내 공부가 엉터리라는 것을 변호했어. 하지만 두셀은 계속 투덜댔어. 결국 두셀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오후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 두셀은 매우 난처한가 봐. 이틀 동안 나와 말을 하지 않더니 매일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꼭 책상에 더 앉아있곤 했어. 정말 유치해. 54살이나 되었지만 옹졸하고 좀스러운 건 천성이라서 버리지 못하는가 봐.